네, 안녕하세요. 목이 제가 지금 목이 안 터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시즌 3 대자보 오늘 9회 방송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벌써 2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앞에 숫자가 40 며칠이었다가 30일이었다가 이게 또 2로 바뀌니까 이렇게 또 빨리빨리 이 시간이 또 지나가네요. 오늘의 주제는 단일화와 표심 예측에 나선 이른바 D-30 여론조사 보도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 문제점은 이미 1월 27일 방송에서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다시 여론조사를 들고 왔습니다. 이유는요? 네.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아서인데요. 지금 대선일이 바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여론조사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던 2월 7일자 신문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일면에 거의 신문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이른바 톱기사, 머릿기사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3면, 4면, 5면, 6면, 3개 면씩, 4개 면씩 털어서 이번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대부분의 제목들이 박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민원연에서 8개 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를 제한 7개 신문이 일면에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문들이 선거일을 한 달 앞두고 이른바 너도 나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인용 보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질문이자 언론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론조사 이론과 실전을 두루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전문가입니다. 네, 이은영 휴먼 앤 리서치 소장님, 휴먼 앤 데이터, 네, 소장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1월 27일에도 저희 나와주셨는데 이번 두 번째예요. 네, 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민원연과의 콜라보 저한테도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 분석에 많이 신경을 쓰지 지금 보도된 저런 것들은 또 저희가 좀 약간 소홀하기 싶거든요.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0일 전에 저렇게 많은 조사를 저렇게 특집으로 보다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준되는 날들이 있어요. 100일, 30일, 50일. 네, 50일 이런 식으로 그 D-Day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설 직후에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해서 이제 여론조사 특히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어제 하루 등록된 것만 13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방송 3사까지 어제 좀 KBS는 안 나왔고 MBC, SBS는 나와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한 16개? 16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 결과들만 가지고 보시면은 유권자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게 또 대부분 언론들이 1위, 2위는 쓰지 않았지만 이 지금 여론조사 수치, 지지율을 그대로 이제 제목화하는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이거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다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일단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소장님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 이 여론조사 보도에 이렇게
D마이나 특히 30, 50 이럴 때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특히 뭐 100일이나 이런 거는 아직 투표가 멀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이제 판세를 보기 위한 건데 30일부터는 표심이 이제 슬슬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역대 대선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이 스윙 보터층이 40대에서 지금 20, 30대로 연령이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구도가 완화된 속에서 그 세대 표심 공략이 각 당이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변동폭이 좀 큰 데다가 특히 이제 그 후보 이제 그 지금 두 개 양강 후보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 입문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 핵심 지지층이 단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지지 진폭이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일 정도면은 이제 대체적인 판세 분석을 좀 조사 전문가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끝까지 어떤 변수가 좀 남아있는 변수들도 있고 그 부동층이 아직도 사이즈가 한 20% 가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특히 더 이렇게 보도에 좀 더 몰입을 하는 것 같고, 특히 그 이제 판세 그 투표 날 그 출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측 보도들 다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30일부터 미리 데이터와 그런 걸 쭉 추세를 다 이제 보면서 봐야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30일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은 누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방향성을 잡아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일화 쪽에 어저께 이제 처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다 사설에서 다뤘더라고요. 사설, 칼럼, 칼럼 이런 쪽에서 다뤄서 그 방향성을 잡는 작업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대선이 이전 대선하고는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면들이 많다 이러는데 뭐 이게 보니까 언론들이 뭐 여론조사 법칙이다 이렇게 쓰는 게 1987년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후로 이 대선에서 이른바 30일 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40일, 50일이면 대부분 윤곽이 나왔다 이거고요. 30일을 앞두고 한 달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그 지지율 1위였던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됐다. 그렇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빼고는 이분은 역전을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보도에서 2위였는데 참 드라마틱한 분이에요. 그래서 빼고는 한 달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득표율도 가장 높았다 이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30일 앞두고 저렇게 나온 여론조사 보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오차범위인데 앞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경향이 있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거대 양당 후보 두 당이 다 이른바 정치 신인이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언론들은 두 사람 다 비주류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중앙 정치가 조금 활동이 좀 약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정치 경험은 훨씬 많죠 사실. 그리고 또 뭐 지금 언론들이 비호감 선거다 이러는데 그것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역대 대선 때 어떻게 했냐 해서 지난번 제 19대 대선 당시도 한번 봤어요. 그 19대 대선 당시도 언론들이 한 달 앞두고 일제히 그 보도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 앞둔 날짜가 일요일이어가지고 D-Day 29일에 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요. 그때도 언론들이 비호감 선거였다고. 매번 비호감. 아니 저는 이게 참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데요. 불과 5년 전인데 그때도 언론이 앞다퉈서 비호감 선거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단점으로 비호감 이미지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체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마지막 재임 중
재임 그 마지막 임기까지도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일정하게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네. 저 네. 이미지 보시면 2017년 자료예요. 네, 2017년 자료입니다. 저 디마이너 29일 앞두고 한국일보인데요. 2017년 4월 10일 제목 보십시오. 문은 비호감이다. 아, 지금 저기다가 네. 이를 넣고 안에다가 윤을 넣으면 똑같네요. 네, 딱 똑같아요. 제목을 보시면 네. 안에 국정능력 의구실 여저. 그래서 제가 저 위에 날짜만 바꾸면 네. 뭐 이게 2022년인지 2017년인지 네. 모르겠다 할 정도로 네. 아 그래서 지금 언론이 비호감 선거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아 이거 한번 좀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그렇죠. 이게 좀 여론조사 보도도 스테레오타입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비호감 선거라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더 크게 느끼는 건 이 배우자 문제 때문에 네.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역대에선 네.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역대에서 이렇게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없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의혹과 구설이 오른 경우는 정말 그건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30일을 앞두고도 이렇게 이제 뭐 지지율에 대한 여러 그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득표율하고 장담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지금 단일화 계속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단일화 구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는데 사실 단일화도요. 2017년에 똑같이 언론이 그렇죠. 네. 단일화가 변수다. 그다음에 단일화 해야 된다. 계속 비문연대, 반문연대 가장 핵심 이슈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선거 때마다 왜 이렇게 단일화 이러는가? 정말 이게 단일화가 효과가 있는가? 사실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됐거든요. 안 됐죠. 네. 그래서 이른바 진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언론들이 김칫국만 이렇게 마시는 거냐? 사실 이제 단일화로 본 역대 대선에서 가장 또 그 단일화 효과 또 그 단일화로 인해서 이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게 또 2002년 대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단일화가 직접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이거 단일화 정말 효과 있다고 보시는가요? 일단은 단일화를 하면은 그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표심을 얻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DJ도 또 단일화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정책 연합 같은 단일화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단일화를 했던 거는 노무현과 정몽준이었죠. 근데 네. 그것도 투표 전날 그게 파기가 돼서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때 파기가 되면서 오히려 노무현 후보에게 훨씬 더 플러스 알파 효과가 컸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당선이 된 네.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 이제 기존에 그 논의가 되던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상수였는데 지금 변수가 등장했어요. 역단일화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 심상정 후보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를 역포위하는 역단일화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근데 그거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제 자료 주신 거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주로 네. 다뤘는데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 역단일화 쪽이 또 네. 다뤄지지 않을까. 근데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지금 30일 남은 상황에서 대체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역시 정치는 또 생물이니까 예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지금 겉으로는 단일화 그 윤석열 그다음에 이게 안철수 후보 겉으로 선을 긋지만 이게 모를 일이다 그렇죠. 이러는 거고 또 오늘 조간을 보면 오늘 또 아침 오늘 일간지를 보면 또 뭐 이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네. 뭐 인식의 진전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아니 뭐 저는 이게 언론 보도는 사실 대한민국 언론 보도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예, 신뢰하기 참 어려운데 그리고 이게 단일화가 뭐 이번 대선의 판세를 흔들든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이건 뭐 그 정치 방정식에 따라 뭐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 이것도 또 하나 뭐 유권자의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매번 네. 언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이게 이른바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촉구하는 수준으로까지 이른바 압박하는 수준으로까지
언론이 단일화에 대한 움직임에 분석을 하거나 뭐 기획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하는 건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론이 마치 그 선수인 양, 링 위의 선수인 양 직접 단일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후보들에게 또는 정치권에 촉구하는 이런 보도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랬고요. 이번에서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정권 교체한다라는 목표를 언론이 스스로 내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아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월 3일자 야권 연대 없이 이길 수 있나 칼럼을 한번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저 칼럼을 쓴 기자가 여론조사 전문 기자예요. 맞습니다. 그 언론사 여론조사 전문 기자도 예전에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시고 저분만 남았죠. 그렇죠. 홍영민 기자가 워낙 오래된 전문.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 기자면 좀 그래도 다른 기자들보다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이 기자의 칼럼을 보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뭐 어느 정당의 그 선거 전략 보고서라고 봐도 되겠어요.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접전인 조사 결과가 맞는다면 야권이 연대하지 않을 경우 승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낸다고 해도 승리가 따놓은 당상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두 후보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부동층까지 끌어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 구성 등 논의를 빨리 끝내고 연대 취지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가 성사된다면 이들은 2030하고 중도층을 말합니다.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1987년과 2017년 역대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불발된 쪽이 필패했다. 하지만 윤 후보, 안 후보 측은 여전히 야권 선대에 손사래를 치며 독자 승리를 외치고 있다. 야권이 연대만 하면 이긴다는 건 착각이지만 연대를 안 해도 이긴다는 건 더 착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지난주에 제가 이 미디어 탈곡기에서 계속 소개를 했던 칼럼도 있을 겁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엄청 촉구를 하거든요. 2월 3일자 중앙일보 단일화 윤석열의 선택, 동아일보 2월 4일자 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 단일화 안 하면 국민 배신이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2월 5일자 강찬석 칼럼에선 윤 일하듯 안 일하듯 아주 꽂힌 줄 알았어요. 단일화 놓치면 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게 참 와닿네요. 한이 된다고. 정말 얼마나 정말 피를 토하며 글을 썼더라고요. 빨리 단일화 해라. 네. 그다음에 어제자죠. 동아일보 박재균 칼럼 안철수 책임 총리론이라는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저거는 지금 역단일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 책임 총리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뻔히 보이는 정권 교체의 길을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정권 연장의 문을 열어준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저 책임 총리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안하니까 너희도 빨리 똑같이 제안해라 이건가요? 네. 그리고 안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후보가 그 역대 대선에서 계속 자기가 회한이 남았다고 이제 책에서 쓴 게 있어요. 더 큰 회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선 투표율이 30일. 아직 시간은 있다. 빨리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이 지금 강천석 칼럼에서는 이 단일화 동력은 절박함이다. 이거는 조선일보와 강천석 씨의 절박함 같은데요.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철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처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쪽이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라면 다른 쪽은 정치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다. 윤과 아는 3월 9일 혼자 웃기 어렵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여있다. 이거 무슨 미절인가요? 이거 고문인가요? 햇볕 아래 눈사람처럼 녹아 사라지는 단일화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기훈 칼럼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런 걱정과 열망을 외면한 채 혼자 다 먹겠다는 욕심으로 유빌림한 채다 단일화 막차를 놓친다면 그 죄가는 결코 씻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 열망이 뭐냐면요. 그 열망은 정권교체 실패 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과 동의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중동 다 보이시죠? 정권교체
네.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단일화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접점으로 못 이긴다. 이거 진짜 언론 본령을 넘어선 건데요.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건데 이렇게 정권 교체 그 정권 교체를 해서 단일화하라는 조중동이 자신들의 목표를 정말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선마다 이들 보수 언론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단일화를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절박함을 드러낸 걸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 언뜻 지금 보니까 2002년에 정몽준과 그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때도 저렇게 칼럼을 써서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네. 지금 저렇게 이제 단일화를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판세를 보니까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의 초박빙 상황인데 아까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그 좁혀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위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어저께 나온 조사들 한 16개 정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앞서는 게 거의 상당 부분 많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이탈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만하지 말고 빨리 한 표라도 더 끌어들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저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 책임 소재가 그럼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언론은 미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다 얘기했다. 근데 안 한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한 건 누구지? 네.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독박 속에서 했네요. 지금 안 되면은 아마 세 사람은 독박을 쓰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준석 대표 이렇게 세 명이 독박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역사의 죄인이라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의 죄인이 되는 한이 거죠. 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이분들 세 분이 아주 한 시리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는 언론들 있다 보니까요. 네. 이번 여론조사 D-30일 여론조사에 단일화 항목들이 아주 가장 핵심 항목이고, 그렇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도 2개면 이상씩 펼치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번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 항목 보셨을 텐데 네네. 좀 문제점은 좀 없다고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단일화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게 해석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단일화도 단일화인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항이 정권교체 지수예요. 이게 지금 조사마다 엄청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제가 자료도 가져왔는데 그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모니터링 잠깐 보시면은 네. 지금 뉴스공장에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어떤 자료였냐면은 그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그 4-5일날 실시한 조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 맥락이 좀 다 그렇게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한국경제 쪽이나 이제 그런 언론사 쪽에서 김어준 진행자 그렇게 여론조사 맞는다 그러더니 왜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맞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단일화와 관련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게 정권교체 지수예요. 지금 정권교체 지수가 50을 넘냐 안 넘냐 그 부분인데 이 정권교체 지수가 그 문항이 지금 다 회사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지금 아까 그 자료에 보시면은 KSI 같은 경우는 이 조사의 문항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지수 자체 트렌드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연속성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하니까 이 여당 후보에 대한 투표, 즉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지수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좀 정권 교체 지수가 낮아지고 정권 재창출 숫자가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그 회사마다 뭐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정확하게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왜 이렇게 50을 넘는 게 있고 안 넘는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좀 정확하게 해주지를 않고 네. 그 데이터들의 연관성이 없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강윤 소장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사회사에서 이게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유권자들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정권 교체 지수가 높으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 지수가 낮으면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 지수가 낮으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역단일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것을 설명을 좀 조사회사들이 해줘야 된다.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KSOI 지금 언론들이 가장 많이 이번에 인용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이기도 한데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이게 날짜는 다르지만 그렇게 질문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저렇게 아예 달라지는 경우 이거는 흔히 있지는 않지 않아요? 이게 트래킹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질문을 이렇게 중간에 바꾸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앞과 뒤에 그 추이 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게 페이지가 저거는 이제 설문이 바뀐 건데 9일날하고 16일날 발표된 게 각각 1월 초순에는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정권 교체에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저기 이제 여당과 야권이라는 저 단어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16일에 발표될 때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연속성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 현 정권의 국정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의 투표. 이게 좀 완전히 어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안정적 국정운영 그 단어만 들리죠. 그게 들리면 저 앞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9일날 발표된 거 같은 경우는 앞에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교체라면 정권 교체에 좀 더 쏠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정권 교체 지수가 그럼 낮아진 것이냐 아니면 문항의 변경에 따라서 숫자가 좀 변동된 것이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사실 이제 단일화에 대한 그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도 이제 저거를 지적을 했던 건데 보니까 또 그 김어준 진행자 발언에 대해서 또 뭐 언론들은 시비를 또 걸고 있죠. 여론조사 그렇게 믿더니 여론조사 그렇게 선호하더니 이제 와서 뭔 얘기냐 뭐 말 바꾼 거냐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론조사 보도는 사실 조사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게 계속 소장님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독자들도 시민들도 실제 보도에서 나온 거 외에도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항상 그 열심히 가서 설문 조사 항목 결과 다시 보셔라. 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저렇게 초순 중순에 지금 저렇게 문항을 바꿨다는 거는 상당히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그 전에 계속 높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본 측면이 아닐까. 우리가 이게 조사 이렇게 하는 게 좀 잘 된 것일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항을 트래킹 문항을 굉장히 신중하게 잡거든요. 잘 안 바꿔요. 이게 KSY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을 하진 않았죠. 지금 그 뉴스공장 때 이강윤 소장이 얘기한 게 데이터들이 연관성이 없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주요 데이터의 흐름은 같아야 하는데 부딪히면 해석이 어려운 건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인정하는 거네요? 인정하고 이게 웃긴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저 문항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왜 바꿨는지 배경을 설명해줘야 되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유권자들이 웃죠. 이게 전형적인 유체이탈 합법인데 다른 업체 조사 그 항목 문항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이 KSOI가 이런 얘기는 좀 정확히 좀 해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배경, 사실 이 문항을 바꾼 거는 국민일보 의뢰를 했건 아니면 KSOI가 자체 조사를 했었을 때건 내부적으로 문항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고 바꾼 거거든요. 그럼 그 배경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권자들은 열심히 가갖고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이래서 바꿨구나. 그럼 이 조사는 트래킹을 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쭉 한번 이번 그 여론조사 보도 쭉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사실 좀 문제였어요. 저희가 민원연이 어제 오후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 2월 7일 대대적으로 그 보도된 여론조사 보도 인용 보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 오차범위 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차범위 내의 이 그 결과를 저렇게 그것도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일면에 톱으로 하면서 다 저렇게 수치화했어요. 그렇죠. 네. 윤 37.0, 이 37.0, 윤 41.7. 예, 저것도 여론조사 그렇죠. 범위 내인데 윤석열이 1등이네, 앞서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오차 범위 내 결과는. 그리고 이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네. 그 준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그 보도를 할 때 유의하라는 게 오차 범위 내 결과는 수치만 나열해서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서 제목이 주는 효과가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기사 본문에 다 풀어줘도 제목이 한번 봅니다. 인상이 되면 제목만 남죠. 네, 그러면 맞아요. 저렇게 수치화를 해놓으면 오차 범위 내에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건데, 오차 범위 내는 이게 누가 앞선다라고 이미 유권자에게 그쵸. 인식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민원연 보고서 보시면 이렇게 오차 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는 건 실제 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건데 이거를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앞서는 것처럼 유권자에게 보이게 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 범위 내 결과는 제목으로 쓰지 말라는 건데도 이번에 대부분 다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고 현재 이 민심, 표심의 흐름도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렇죠. 이게 이제 숫자가 주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오차범위 이내, 특히 이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유권자 전체를 조사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 센서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가 이제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도 기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긴 하지만 조금 다르다, 의미는. 그리고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거는 투표 결과와 맞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예측을 해서 맞추려고는 하지만 다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이제 2010년 이후로 그게 다 틀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거에 힘이 그만큼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헤드라인에서 보도 준칙을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보면은 뭐 결과가 좁혀진다라든지 이제 표현이 우리가 구두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헤드라인으로 저렇게 해버리면 유권자들은 이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히는가 보다, 대세 편승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호감, 후보를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을 때는 저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도 그냥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것도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저렇게 조사 결과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갖고 온 장투의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이 조사 방법론의 차이가 지금 보니까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되게 미세하지만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유선을 넣는 비중도 다르고, 유무선을 혼합을 해도 ARS로만 유무선을 혼합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 면접조사 유선과 ARS의 무선을 혼합하는 경우도 이게 다 달라가지고 지금 응답률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올라갔는데, 이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어떤 결과값이 다른 거에 대한 거를 분명히 얘기를 좀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거의 다 잘 안 짚어요. 그냥 그 유무선 유무선 조사를 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기사 안에는 방법론에 대한 거를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같은 방법론끼리 한 걸 또 추이를 같이 봐주는 것도 분석 기사로 좀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보도 기준에 따르자면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언제 뒤집힐지도 모른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이게 지표를 보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오차가 있다라는 거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거를 중앙선관위에서 항상 말을 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이걸 절대로 틀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을 갖지 마라, 확정 짓지 마라,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꾸 이제 주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숫자가 갖는 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기나 보다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다, 이렇게 늘 전문가들이 얘기해주지만, 이미 그거는 그렇죠. 누가 앞섰다 뒤에 흘러가는 영상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수조사도 아니고요. 보통 이제 지금 대선 기간에 1000명을 샘플링으로 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리고 이 오차 범위 내의 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언론들이 특히 신문에서 지면에서 제목에 수치를 적는 거 매우 부적절한 여론조사 보도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하거나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여론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 곳이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론조사 보도 기획 모니터를 발표할 때도 지키지 않는 언론사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8개 그 보도한 신문 중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2개만 지켰더라고요. 네, 다들 네, 보시면 예. 꼭 하나, 2개씩 빠뜨린 네,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거 빠뜨린 거가 제일 많았고요. 네. 응답률 빠뜨린 거. 응답률을 빠뜨린다는 건 참, 예, 피조사자 선정 방법까지 빠뜨리고, 네,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표기해야 될 것들을 빠뜨리고 있는데, 이번에 다, 이른바 주요 신문사들, 메이저 신문이라고, 평가받는데,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는 거, 또 놀랐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예, 같아요. 그거보단 좋아졌죠. 예, 역시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제 점차 저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이 네. 피드백이 오니까. 네. 사실 어저께 저도 방송 나갔는데 이제 그 제가 준비된 그 조사가 아닌 자료 화면으로 준비된 자료가 아닌 다른 조사를 얘기했더니 말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쫙 다시 한번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미디어 탈곡기를 보고 있나 봐요. 네. 네. 저희가 여론조사 보도 계속 탈탈 털어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거 공표 금지 기간이 선거일 전 6일까지는 계속 여론조사 보도가 나올 텐데 네. 이게 지금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지금 요새 네. 선거운동이 되고 있는데 다들 여론조사 상당히 보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이게 향방이 가고 그렇습니다. 있지, 누구 지지율이 높지, 이거 보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제 과학적 수치로서 참조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지는 저희도 아주 매섭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론조사가 5개 신문에서 인용이 됐어요.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언론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편인데, 특별히 이 여론조사 업체에 많이 인용되는, 그 좀 이유가 있나요? 저게 제가 보니까 국민일보랑 헤럴드경제 두 군데서, 그러니까 이제 조사 언론사가 저기가 3군데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헤럴드랑 정기조사하고 TBS랑 정기조사하고 국민도 이제 정기조사를 같이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매체가 많다 보니까 보도량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정기조사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띄엄띄엄 하는데 비교적 케이스와는 이제 주 단위로 TBS랑 하는 것 때문에 조사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좀 띄엄띄엄하지만 케이스와이는 비용의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좋은 여론 조사를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역대 선거마다 계속 이렇게 선거보도 감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 19대 대선 바로 그 D-Day 29, 30일 앞둔 시기에 그때 민원연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언론 보도도 똑같잖아요. D-Day 30일 앞두고 다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보도하고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5년 전에 저희 보고서입니다. 그냥 날짜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 따져보면 보인다. 때 되면 날짜만 딱 바꾸시면 뭐 크게 품 안 들이셔도 돼. 이게 언론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보는 문제점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보니까 이 들쑥날쑥 여론조사 이거 뭘 믿어야 하냐 이제 그 뒤에 넘겨주시면 특히 당시에 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에 대한 그 양자 대결 이것도 이제 가상으로 놓은 양자 대결이잖아요. 실제 양자 대결 아닌데 언론이 계속 양자 대결 놓고 저렇게 앞선다 이러는데 저거 정말 여론조사 보도 믿지 말아야 될게요. 저기 나중에 저희 득표율 나왔을 때 맞춰보죠. 완전 저거 빗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 선거운동 기간 내에 언론들이 안철수 띄우기 엄청 했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사전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엄청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뚜껑 열었을 때 거의 반으로 쪼그라들고 낮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렇게 언론이 대서특필을 해도 반은커녕 진짜 거의 안 맞는다.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 맞을 수가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따져보면 보인다 해서 그때도 이렇게 표기 기본 안 지킨 거 그다음에 5차 범인인데 또 이렇게 단정해서 보도하는 거 그다음에 가상 양자 대결 핵심 단일화 이 배경하고 이런 거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는 거 이 KBS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질문지 또 일부 항목에 있어서 아까도 짚어주셨듯이 문제가 있었던 거 뭐 이런 게 아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싶은데요. 좀 언론들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좀 다른 모니터 보고서를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그 19대 대선 실제 결과가 당시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을 때의 그 여론조사 예측하고는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1위였다는 거 빼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언론들이 보도했을 때는 뭐 안철수 후보가 엄청 앞서고 심지어 문재인 후보와 박빙을 이룬다, 초접점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 그리고 여론조사 보도의 허실 이거는 여전히 저희가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 이 믿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돈을 들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조사 한번 하려면. 근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민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숫자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작업인데 이제 틀리는 경우에는 조사 회사들이 단체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틀린 회사들은 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회사가 틀렸는지 좀 기사에서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가장 많이 틀린 회사는 어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조사 회사들이 그 상당히 이제 대부분이 다 오랫동안 조사를 하는 곳들이니까 왜 틀렸는지 이번 대선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역대 대선과 다른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축적이 돼야지 지금 보여주신 5년 전 조사가 똑같이 그렇게 또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또 예전 자료 찾다가 2012년 대선 18대 대선 때 그 토론회 하나가 열렸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18대 대선 청기누설 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그래서 역대 단일화 사례로 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전망과 언론 보도. 이게 그때 2012년에 이미 12년에요. 토론회 주제였는데 17년에 반복됐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뒤인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도 믿지 말고 뭐도 믿지 말자 이러는데 이게 여론조사 이게 흐름은 참조를 하시되 이게 결과다. 이게 과학적 수치다.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참고 자료로 항상. 참고로 하시되 특히 언론이 인용하는 여론조사 보도는
저희가 정말 100% 의심하고 보자. 네. 그리고 따져보자. 예. 라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지방선거 조사들이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네. 잠깐 짧게 한다면, 지금 그 지방선거가 이제 뭐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사에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들이 변별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는 자료처럼 지금 엄청 많은 여야 후보를 다치면 10명 가까이 되는 거를 여론조사로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게 그 지지도라기보다는 인지도에 가깝다. 이거를 좀 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그 헤드라인도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숫자의 의미가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그 대전 쪽도 저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그 예비 후보의 숫자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제 저기도 보면은 민주당 쪽 후보보다는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숫자가 균형이 또 안 맞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쏠려서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그걸 그럼 어떻게 맞추냐, 후보가 지금 저쪽이 더 많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실 때는 회사는, 조사회사랑 언론사는 저렇게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네. 근데 저 한 치 앞도 네. 모른다. 저것도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한 치 앞을 몰라야 네.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렇죠. 더 활성화가 돼요.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저게 저 마케팅 아닐까요? 맞습니다. 컨설팅 하는 분들은 그 말을 더 세게 얘기해요. 한 치 앞도 모른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몰라야 가서 자꾸 분석해달라, 그렇죠. 뭐 조사해달라, 의뢰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건지 한 치 앞을 모르게 하는 건지. 네, 이것도 이거 참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보도 살펴봤는데, 아마 여론조사보도 이제 계속적으로 특히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뭐 역단일화까지 얘기 나오면서 이게 지금 대선에 이제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될 거고, 언론이 부각을 시킬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또 소장님 모시고 또 한번 해석과 논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같이, 언론 보도와 같이 분석을 하니까 훨씬 더 이 조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너무 좋네요.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민원연의 이 조사 결과 많이 인용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방송인데 가서도 또 이 단일화 관련한 거를 이게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따로따로 보면 잘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역대 보도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드러나요. 네,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네, 저 민원연 꼭 인용해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미디어 탈곡기 9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소장님 인사 같이 할까요? 네. 앞으로 남은 30일, 이제 20일이 됐는데요. 민원연과 이은영 TV와 함께 계속 여론조사 지킴이에요. 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고은직 김포민날의 활동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